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의 불명예. 2. 반도체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 3. 패권은 한국에 속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도체 위기까지 겹치며 이제 반도체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대만의 TSMC가 3나노미터 양산 계획을 연기한대요. 고객사 주문 물량마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TSMC의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 일사토막이 난 수준이라고 하죠.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제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이미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독일 대통령과 하원 의원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여 최첨단 기술의 힘을 다물지 못하는 등 극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마저 수요 침체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문량 감소와 고객사들의 잇단 주문 취소를 막고 있습니다. TSMC는 3나노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내년 중 완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란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와 비교했을 때 직접 소자 밀도를 50%나 더 늘린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비용과 더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TSMC는 그에 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까지 대폭 축소되며 내년 실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의 주문 물량 축소가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 감소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3나노는 기술 프리미엄을 획득한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더욱 우세합니다. 지난 4일 업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TSMC 주요 고객사들의 3나노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만간 점검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양산 예정인 3나노의 주문량은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40-50%가량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맞아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주문량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인텔, 대만 미디어텍 등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은 아직 양산도 시작되지 않은 TSMC 3나노 공정을 못 빠지게 기다리며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각을 기울인 채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한 M2 칩을 탑재한 신형 맥북을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제품 출시 일정을 내년 1분기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는 여러 협력업체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소모품, 장비 등이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연쇄적인 주문 취소가 이어질 만큼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생산 능력은 웨이퍼 기준 44,000장에서 10,000장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제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24일 반도체 전쟁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다음 단계의 기술로 이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TSMC는 넘어질 수 있다며 극연해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이어서 향후 몇 가지의 프로세서 기술 전환이 예상보다 힘들어질 경우 TSMC의 날카로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노트북 등 세트 제품의 재고가 지난 3분기 기준 반도체 업체의 연간 누적 재고량은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기업,
유통업체, 대리점 등이 공급을 담당하는 칩도 상당한 양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칩 수요가 감소하면서 파운드리 팹 가동률도 내려갔습니다.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00%였던 8인치 팹 가동률이 올 하반기부터 95%로 줄었으며 일부 소비자용 IT 제품의 칩을 생산하는 팹 가동률은 90% 이하로 떨어졌고 12인치 팹 가동률도 올 하반기에 95%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서 TSMC가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기술을 확보했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나노와 1.4나노 공정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핀팹 기술 대신 GAA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기술력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핀팹 기술은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아 신호를 제어하지만 GAA 기술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면으로 둘러싸 전류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TSMC는 아직도 핀팹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현재 기술력 자체만으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객사 확보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보다 뒤처져 있는데요.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4%, 삼성전자는 16.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2022 세계 반도체 대회에서 핀팹 공정을 활용한 3나노 수율이 80%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미 애플, 인텔, AMD 등으로부터 3나노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만큼 향후 고객사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기에 향후 삼성과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TSMC가 시설 투자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올해 총 시설 투자 예상 금액이었던 54조 원을 그대로 집행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그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구글 등이 만드는 차세대 제품을 2023년 도입 예정인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수주하게 된다면 수율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고성능 컴퓨팅과 모바일 부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최근 삼성전자는 미래 준비에 방점을 찍고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올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탄탄한 이익 기반을 만들고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일 삼성전자 현지 엔지니어링 파트너사인 제이코스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5일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소재 제이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오는 2024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일러시를 제이파운드리 공장 위치로 납점하고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명목으로 첫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이후 10년간은 85%를 환급해 줄 것을 약속했죠. 올 상반기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연기되어 약 1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지 기초공사를 진행해온 데 이어 본격적으로 건물 공사에 돌입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이혜원 연방하원의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혜원 연방하원의원은 한국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에 입성했으며 연방하원에서 아시아계는 이 의원이 유일해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이 한국에 익숙하기에 이번 방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독일 대통령과 이 의원은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글로벌 혁신지수 6위에 한국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생산 현장 방문은 이를 또 한 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에 대한 여파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으며 바이든 정부에 크게 실망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많은 이들이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벽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이죠. 특히나 LG가 방산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현대차 그룹의 9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그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타격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여러 방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귀를 닫고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고 나서며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제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말해놓고 오히려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바이든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 중심주의와 동맹 대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한국이 충분히 화날 만하다고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또 다른 매체는 동맹국 중 한국의 반발이 가장 큰데 그것은 한국이 가장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에 7억 달러가량 투자했으며 그 후 물류, AI 관련 사업 등에 3억 5천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총 15조 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동맹 투자액 중 최고 수준으로 실제 한국은 3만 5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기업을 미국에 보냈으며 팁사 동맹까지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큰맘 먹고 결정을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바이든 정부의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매체들이 바이든, 트럼프와 다를 바 없는 미국 중심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나라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법안을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간선거 후 세부 법안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올랐으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가 막강하기에 개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한국에게 불리한 법안 고수로 많은 이들이 한국의 피해를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벽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인데요.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을 붙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LG가 방산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 현재 시간 국왕모 LG 대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테우슈 총리를 내방하고 LG 에너지솔루션 폴란드 현지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임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00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 가능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곳으로 유럽 주요 완성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부대표는 LG 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이 LG의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구 대표와 관계자들은 한국과 폴란드가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LG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LG는 LG전자가 199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판매 법인을 설립한 이후 25년간 폴란드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폴란드에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이노텍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LG뿐 아니라 300여 개의 한국 기업들도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 와중에 미국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GM사와 미국 인디아나주에 동시 투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에 입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또 다른 거점으로 인디아나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도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초대형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2027년부터는 광물 조달부터 재련까지 상당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해야 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이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밖에 없는 것인데요. 전기차의 절반은 배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GM의 성공은 곧 LG에너지솔루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주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입점에 성공할 경우 약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로 엄청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큰 변화가 없는 인디아나주로서는 이번 입점 기회가 대단히 큰 기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디아나주의 주지사 에릭 홀콤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 공장 입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터지고 만 것인데요. 주지사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단단히 뿔난 한국 기업들부터 달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국까지 직접 날아와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들로 큰 문제 없다. 비자 문제 해결 전혀 문제 없이 하겠다. 한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서 즉시 투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겠다며 침땀을 흘렸습니다. 주지사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이 또 어떤 뒤통수를 칠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인디아나주에 투자 결정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의 새로운 공장 장소로 캐나다 온타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광물까지 곧바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캐나다에서는 한국 기업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 니켈 광산의 채굴 면적 확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을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캐나다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놀란 인디아나주는 즉각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해당 카운티 의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제 혜택에 약 15년간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기업조차 이런 혜택을 받은 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인디아나주가 한국 기업 입점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고 있는 미국 지역은 비단 인디아나주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공장이 세워질 예정인 조지아나주 역시 한국 기업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확정이지만 그 투자액을 대폭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지어질 경우 추산되는 고용인원만 약 8,000명으로 조지아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SK배터리까지 조지아주 공장 설립에 관심을 보이면서 조지아주의 절실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그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SK배터리가 LG의 핵심 인원을 빼왔다는 등 여러 이유로 소송에 걸리며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는데요. 상원의원을 총동원해 LG와 SK 양측 임원을 만나 설득하며 간신히 재판까지 안 가고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그 와중에 라이벌학과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으니 캠프 주지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조지아주는 최대한 현대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썼다. 일각에서는 인디아나주처럼 조지아주 역시 독자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백악관과 단독 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현대차는 즉시 멕시코 공장을 개조하여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의 임금은
중국의 절반에서 30%까지 저렴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멕시코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한국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떠나며 광화문 지하에 엄청난 크기의 벙커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하 벙커에는 엄청난 양의 금괴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11만 톤으로 7천억 달러의 가치라고 하죠. 대체 왜 광화문 아래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광화문에 작은 싱크홀이 생겼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시는 보수업체에 구멍을 메우는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수업체 직원들은 광화문에 도착해 싱크홀을 이리저리 확인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안쪽에 전등을 비추어 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커다란 철제 벽으로 쌓여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즉시 서울시청에 알렸고 서울시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발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싱크홀 내부로 드론을 쏘아보내 공간의 넓이를 확인해 보니 크루즈선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공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용도를 알 수 없었던 거대한 공간이 여러 가지 용도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 군대 내무반과 유사한 모습으로 침상이 놓여있는 생활 공간과 당시에는 하얗게 세탁되어 있었을 이불과 베개가 놓인 방도 발견되었죠. 발굴팀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거대한 공간이 군부대 시설이자 거대한 금고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상과 일본군 군복 그리고 타자기가 여러 대 있는 방을 확인했고 뿐만 아니라 발굴팀은 막대한 양의 금괴까지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조사하는 족족 나오는 금괴 때문에 발굴 작업에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일본어로 된 장부와 각종 문헌들. 그것들에는 한민족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발굴팀이 발견한 일본 측 문서는 지하 벙커에 들어있던 금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에 따르면 지하 벙커에 가득 있었던 금괴들은 모두 수안 금광과 운산 금광에서 채굴된 것이었죠. 이 금광들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한국 최대 금광. 1937년 일본 제국의 조선 총독부는 중일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금채굴에 한국인들을 대량으로 강제로 징용했는데요.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징용된 한국인들에겐 하루 한 끼만 간신히 챙겨 먹을 수 있는 봉급을 제공. 한국인들이 유독가스를 마셔가며 채굴한 덕분에 두 금광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의 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의 욕심은 해방 직전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개시하면서 조선 총독부는 금 생산을 더욱 독촉했죠. 일본 제국의 쥐어짜기식 명령으로 전 한반도의 금광의 씨가 마르게 될 정도였는데요. 더 많은 생산량을 강요당해 목숨을 잃어가는 한국인들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는 아예 광화문 아래에 거대한 지하 벙커 건설을 지시. 그리고 그곳에 수안 금광과 운산 금광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금괴들을 집어넣는 발상을 떠올렸죠. 발굴팀에 따르면 아베 노부유키가 그런 황당한 발상을 실행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대 망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 본토는 미군에 의해 외시간 공격을 당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소나기에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아베 노부유키는 한반도를 일본 민족이 건너와 미국과의 항전을 벌일 곳이라 여겼죠. 그래서 일본군이 항전할 수 있는 거점을 서울 지하에 만들고 군사 자금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아베 노부유키의 지하 벙커 계획에는 역시나 한국인이 대거 동원되어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핵무기 2개가 떨어지고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망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광화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던 아베 노부유키가 1953년 사망한 후 아무도 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1995년 총독부 건물까지 허물어지고 광화문 뒤에 경복궁이 재건되면서 지하 벙커에 관한 진실은 깊은 잠에 들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의 발굴팀이 엄청난 양의 금괴를 발견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렇게 많은 금괴가 채굴될 수 있었던 이유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 당황한 일본은 한국의 놀라운 발견에 억지스런 트집을 잡았는데요. 일본 문화청장 미야타 료에이는 한국이 멋대로 탈취한 지하 벙커와 금괴는 일본의 문화재라고 주장. 기시다 일본 총리도 한국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곧 수송선을 보내 회수하러 오겠다며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보한 금괴를 증거 채취 후 고로 환수할 것이라 대응했죠. 애당초
그 나라에서 발견된 유물의 다른 나라가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게 대다수 국제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명한 국제법학자 스티브 차르노비치도 식민지를 수탈해온 나라들 중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것이라며 표를 내두를 정도.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도 금괴의 주인이 한국이라는 것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문화재청은 지하벙커에서 가져온 방대한 문헌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기로 결정. 만약 유네스코에 지하벙커와 금괴에 관한 사건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악명 높은 구남도에 이어 일본의 강제동원 사례가 또 하나 늘게 되죠. 일본 측은 유네스코의 자료 해석이 편향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조선총독부 측에서 만들어진 기록이랑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 1만 2천 명의 한국인이 금채굴과 지하벙커 건설에 강제동원되었다라는 역사 기록이 곧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제동원 역사 기록이 유네스코에서 인정받게 되면 현재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인 강제동원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만 관심을 가지던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국제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일본 재판부 역시 일본 측이 무조건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선조들의 피땀이 어린 금괴와 지하벙커가 그들의 원을 달랠 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